지도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했다라고 하면 참 학생들 많은 거리를 어떻게 마음 편히 걸어 다니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요,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저는 체육과학부 정유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금방 몇 달 뒤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게 바로 본인이 엉성한 리포트를 올리고 교수가 친히 알아서 잘 고쳐줬던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온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얘기들은 거의 거짓말 수준에 있는 얘기들이 전제된 것이고, 사실은 기각 후에 나와서 할 얘기가 공항에 처음 내려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학생들에게 죄송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억울하다. 나는 뭐 내가 무슨 과인지도 몰랐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전공이 어디든지도 모르고. 이거는 그거를 통해서 떨어진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사실은 중심에는 이 정유라 씨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근심을 갖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반성이란 것은 지극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이고요. 이 장면은 아마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하나하나 좀 드러나지 않을까, 본색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도 귀국 전에 측근에게 컴퓨터를 부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최근에 한 보도에 따르면 조력자들과 차명폰으로 정유라 씨가 통화를 했고 송환 직전까지 꼼꼼하게 자료를 없애는 부분에 노력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황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있을 때면 이미 변호인과 어떤 긴밀하게 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다 짰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 쪽은 제대로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고, 반대로 정유라 쪽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떤 말에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보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피해자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런 쪽으로 다 이제 몰아버리잖아요. 아마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별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철저히 어머니한테만 이제 이야기를 돌렸단 말이죠. 이런 걸로 보면 일단 정유라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준비를 했는 반면, 지금 검찰은 조금 이제 상황 자체를 좀 느슨하게 본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당연히 구금돼 있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들이 지금 벌써 5명이나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방해로만 해도 충분히 구속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좀 한 방 먹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좀 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일단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재청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정유라는 하여튼 공항 도착에서부터 어떤 기각되고 나가고 이야기하는 것들 등등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게 마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게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덴마크에서 우리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서 송환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금을 하다가 덴마크 법원에서 결국은 이건 계속 버텨봐야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또 송환을 한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마치 풀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어떤 사법기관들의 어떤 체면이 안 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럴 만한 사람이면 충분히 좀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앓는 소리처럼 내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모르쇠로 계속하는 거는 증거가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유라를 구속하려면 그 범죄 혐의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리고 가담한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실하게 못했던 것이 법원 입장에선 증거가 없는데 무작정 구속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봐도 박범계 의원이 아마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은 사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재발로 온 것처럼 법원이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니냐라고는 이제 아침에 어느 신문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모녀를 함께 구속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인지 이런 것도 아마 감안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아들이 온다면 그건 네. 또 더더욱 그런 점에서는 정유라까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거는 결코 아마 이 국민 감정하고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법부 간에 엇박자를 낸 듯이 비춰진 이런 점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비난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네. 정유라 측이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을 했고요. 굉장히 죄질로 따지면 아주 나쁜 죄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마치 자기들이 떳떳한 사람처럼 정치범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제 발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로 안 들어온 이유도 독일로 도피를 결국 독일을 거쳐서 덴마크로 도피 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잖아요. 붙잡히기 싫어서. 네. 특검 조사 받기 싫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조사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풀려날 때는 또 엄마도 구속되고 딸도 구속되는 상황은 이거는 정리상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잖아요. 네. 이럴 때 오히려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모녀가 귀국하자마자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나갔던 말이 비슷한데요. 일단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요. 아니 사회 여론이 불리하다고 구속감이냐라고 하면서 격하게 토로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요. 두 모녀의 공통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첩행위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정유라에 대한 비난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면서 아니 불구속해서 재판하면 뭐가 안 되냐고. 사회적 이목이 크면 다 구속해서 해야 되나? 정말로 내가 호소하고 싶다니까.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라는 부분에서 한 번 이제 더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귀국하자마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똑같은 발언이 나왔던 점에 주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영장 기각하고 뭐 이런 상황들 정황을 보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원을 향해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펼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정유라가 네. 들어와서 계속 어머니 핑계를 댔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어려서 자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지. 나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사인만 하고 그냥 어떤 그냥 당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승일 씨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증거로서 검찰이 좀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갖고는 사실 법원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유라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무슨 세금 포탈 뭐 등등 아주 전문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다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한국에 오면은 뭔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이 최순실 씨가 실제로 이제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낸 걸 보면 상당히 일단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오라고 한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모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깊은 반성, 잘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다 모르쇠. 엄마가 했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게 네. 뭐 본인이 죄인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뇌물죄가 끊어지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이게 공동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재밌는 것은 자기 자식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도 자기 아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자기 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희생 위에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공통점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노승일 전 부장 재판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항상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친한 언니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증언이 나오면 듣는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재판이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안 나온 거죠, 오늘. 네. 만약에 최순실 씨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바깥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뭔가 반응을 보여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텐데 네. 그런 점 때문에 최순실 씨가 오히려 빠짐으로써 박 전 대통령하고 노승일 부장하고의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그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의 태도가 대비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굴 가리려고 노력하고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얼굴을 안 드러냈거든요. 네. 근데 정유라 씨는 너무 뻔뻔해요. 얼굴 그냥 딱 치켜들고 그냥 네. 다 보라는 듯이 행동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최순실 씨는 뭐 꼭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네. 박 전 대통령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곧 박 전 대통령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딱 수준이 거긴 것 같습니다. 니네 네. 부모를 원망해.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나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난 잘한 것뿐이야. 그것만 내가 죄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죄의식을 지금 딱 갖고 있다. 아직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돈 많이 주고 그거 내가 그냥 쓴 거밖에 없어. 나는 아무 네. 죄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엄마가 네. 다 했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엄마 그런 사람 만난 거 그게 죄라면 죄고 나는 아무 죄 없어요라고 하는 죄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죄의식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정유라 씨가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뭐 아주 각박하게 표현을 하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리 아닌 갑행세를 했다는 게 있었고요.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면 이 불가피한 생태계 지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이 미얀마 사업만 하더라도 장시호 씨한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잘 챙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는 다 간판을 내리게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중견국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제3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ODA 예산도 있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걸 이제 유념해서 본 거예요. 이 ODA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서 뭔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서 우리 업체가 어떤 개입을 해서 쓸 경우에는 상당히 끊임없이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대사도 이제 아는 측근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미얀마 대사 세워놓고 특히 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커피 사업이 이제 어떤 있으니까 네. 그 어떤 ODA 사업을 통해서 커피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걸 끊임없이 한국에 수입하려고 했던 이제 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영태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즉 이걸 제대로 되면 너도 좀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장시호한테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앞에 미래다. 우리 집 네. 가족들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힘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외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많은 외국에 지원해준 돈 자체를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도 눈치도 안 채고 또 끊임없이 본인들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지원하긴 했지만 결국은 최순실이 좀 더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외국에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런 어떤 화수분 같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의 농단의 아주 특징은 예산을 노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미르 재단이라든가 K 재단의 시드머니는 재벌한테 받고 그 운영 자금은 거의 예산으로 오는. 왜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예산 한번 배정이 되면 거의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대손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세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서서 내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영역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하다는 말뿐이